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장을 바라보는 오딘 해놓은 시간, 저는 오딘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약 2주에 걸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주식 투자, 그것을 알려다오라는 질문 형식으로 대답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반 투자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 혹은 알고 싶었던 걸 좀 알았다면 이제는 다시 본연으로 돌아가서 다시 투자 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종목 선정이나 기타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오늘은 매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타이밍을 잡는 거.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성비를 노리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냉정한 의미로 보면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가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평상시 일반인들이 간과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보통 매매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매매 타이밍은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 가치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모멘트 투자를 해서 테마주나 혹은 주도주를 매매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매매의 타이밍은 somewhat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기법에만 의지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하면 가치주는 분명히 쌀 때 바닥권에서 매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들이밀거나 기법에 의존하면 엄먼트 꼭지에서 가치주를 사거나 고평가될 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멘텀을 의지할 때는 완연히 추세를 이루고 돌아서 나갈 때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법에만 의지하면 또 바닥권을 찾게 되고 그러면 또 주식을 들고 한없이 세월 보내다가 지쳐서 보유 피로에 빠져서 엄한 데서 던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냉정히 얘기하면 우리가 종목 선정은 매매 타이밍에서 사실 어디서 살 것인가 혹은 어디서 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가치에 초점을 해서 주력을 둘 것인가 아니면 모멘텀에 주력을 둘 것인가. 그래서 이쪽은 대개 큰 바닥이나 혹은 바닥형 패턴이나 이런 기술적 분석을 적용해도 되고요. 혹은 밸류에이션을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해야 되고 모멘텀을 위주로 할 때는 대개 돌파가 많겠죠. 이거는 대개 한방 매수가 많겠죠. 그죠? 한 번에 매수해버려야 되고 이거는 천천히 매집의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매매 타이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인가 어디서 팔 것인가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종목 선정 자체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할 것인가, 가치주를 주로 매매할 것인가 아니면 모멘텀 플레이를 주로 위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데 도식화, 투자는 절대 도식화나 공식화한 기법에 의존하지 말라. 전과의 보도는 없습니다. 투자에서 전과의 보도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황에 맞는 혹은 본인이 투자하려는 대상에 맞는 그러한 매매 타이밍을 고심하시고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싸울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골목에서 서로 총을 쏘고 그러는데 거기서 긴 창을 들고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 걸리다가 총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거나 둘 중에 하나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들판에서 사무라이들이 막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멀찍이서 화살 쏘고 있는데 앞에서 단도 가지고 끼작거리면 화살을 맞거나 긴 창을 드는 사무라이한테 찔려 죽겠죠. 마찬가지로 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정과의 보도는 없으나 대체로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는 내가 어떤 것을 위주로 매매를 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름에 생존하고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작은 배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종목별에 내가 과연 비중을 얼마나 실을 것이냐. 만약에 5종목을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치면 20%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0% 한 다음에
가중치를 어떻게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되게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간과하냐면, 금액을 간과합니다. 만약에 1억을 투자하는 분이 2천만 원씩 5종목을 샀다가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가총액이 몇십억 하지 않는 아주 거래 없는 잡주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금액별로 한도를 좀 정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최대 손실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장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 특히 중요한데 요즘 시장 굉장히 많이 힘들죠. 어느 날 갑자기 기관이 매도해서 확 내려 꽂기도 하고 갑자기 내려가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심리가 변동성에 녹아납니다. 심리는 가장 약한 게 변동성인데 최근같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이 심리 때문에 매매 타이밍을 거꾸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엇박자가 많이 난다고 그러죠. 그죠? 엇박자가 많이 나는데 냉정히 얘기하면 이 엇박자 나는 이유는 심리에서 지는 건데 이 심리는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 금액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1억을 한 종목에 사도 끝도 없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00만 원만 사도 덜덜덜 떠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 심리에 맞게 웬간한 변동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을 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A, B, C, D라는 종목을 사셨다면 한 종목에 최대로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을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비체계적 위험이 생겨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상폐되더라도 여러분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즉 퇴출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한정해야 됩니다. 맥시멈을 한정해야 되는데 대개 분들은 이걸 안 해가지고 퇴출나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개별주 잡주에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죠. 가끔 그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종목 상담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요, 얼마 좋다고 해서 뭘 샀는데요. 그래서 비중 얼마입니까? 이러면 대개 70%, 50% 이런, 참 황당하죠. 이러니 당연히 심리가 흔들리고 올라가도 못 버티고 내려가도 못 버티죠. 올라가면 빨리 먹어야 돼. 조금만 흔들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다 조금만 흔들면 혹시 내가 이익을 못 취하는 거 아니야? 후다닥 잘라먹기 바쁘죠. 이 종목 이렇게 가는데. 반면에 많으니까 깨고 내려갔으면 던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이 정도 비중이니까 손실 금액이 너무 커. 그래서 이 심리적 기제가 발생돼서 못 던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 계속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잡주 같은 경우는 퇴출돼서 영원히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불상사를 겪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거는 종목별로 최대 금액을 한도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의 수에 내가 걸린다 치더라도 결코 퇴출되지 않는 그런 수준의 한도를 정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개인 투자들을 대부분 보시면 이게 없습니다. 대개 몇 종목 달랑해서 왕창 싫거나 누가 좋다니까 계속 물타기 하다 보니 70%, 50%에서 70%, 90%까지 어쩔 땐 100%인데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냉정히 얘기하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도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박은 하지 말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는 리스크를 제어하는 거니까 항상 금액별로 한도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한도를 정할 거야. 그래서 나는 10억 있으니까 종목 10개 종목을 살 건데 10억 있으니까 최대 3억까지 한 종목에 베팅할 거고 나머지는 할 거야. 이렇게 정했다 칩시다. 10억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대개 개인 투자자들이 강구하는 게 있는데 3억을 투자하는 건 좋은데 삼성전자를 투자하던 포스코를 투자하던 혹은 한국전력 투자하던 시코적인 이 종목에 3억을 넣어도 티 안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가총액 얼마 되지 않는 개별주나 소위 잡주라고 그러죠. 그죠? 잡주 쪽에 왕창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베팅 규모는 리스크에 따라 틀려지는데
리스크가 적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베팅 규모는 켈리 법칙에 따라 정해지는 건데 내가 만약 3년 내에 뭐 벌 확률이 90%고 손실 볼 확률이 10%다. 이러면 여긴 많이 실어야겠죠. 반면에 이익 볼 확률은 10%고 손실 볼 확률은 90%다. 이거는 투자를 안 하거나 그냥 재미삼아 도박으로 해야겠죠. 그렇다면 개별주는 리스크가 크죠. 또 다른 거 하나는 개별주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있고 대개의 경우는 회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회전율이 거래대금 보시면 실질 거래대금은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대금이 하루에 실질 거래대금 몇 천만 원은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덜렁 어떤 경우는 몇 백만 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회전율을 한번 거래대금을 나눠보십시오. 진짜 대부분의 종목은 정말 몇 백만 원도 사기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리스크에 혼자 대주주가 돼가지고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금액별 한도를 정할 때 이게 시총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대형주인지 자본금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여기에 따라서도 반드시 구분해서 대형주라면 내가 어느 정도 베팅하고 중소형주라면 최대 얼마에서 가급적이면 이거 버린다는 셈 치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걸 꼭 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정하지 않고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매매하실 때 사야 될 때 제대로 못 사거나 팔아야 될 때 제대로 못 파는 결과가 나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내일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겪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매매 타이밍을 정하실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종목을 살까? 가치주냐? 아니면 모멘텀에 의존하는 것이냐? 모멘텀 의존한다는 것은 주도주도 있지만 테마주도 있으니까 거기에 의존할 것이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종목별로 최대 얼마나 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금액이 크신 분들이라면 작은 분들이야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금액이 좀 되신 분들은 이 종목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금액을 어느 정도나 베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본다는 것에서 본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주가는 가치에 수렴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죠. 주가는 가치에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럼 이 가치는 누가 측정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주가는 블라시라고 했으니까 쌀 때 사는 거고 비쌀 때 파는 건데 셀 하이니까요. 그러면 싸다 비싸다는 건 밸류에이션이니까 주가와 가치의 차이니까 분명히 주가는 가치에 수렴할 것이고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가치 측정이 제대로 됐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겠죠. 통상 이 밸류에이션을 볼 때 뭐 일반적으로 보는 거 보면 뭐 PER, PBR 뭐 여러 가지 보겠지만 그것만 전부는 아니겠죠. 어쨌거나 내부적으로 좀 제대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 가치 추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미래이익이라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판단을 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미래이익 대비 싸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수하거나 보유하거나 혹은 비싸다 그러면 매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일반 투자자는 못하니까 통상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많이 보죠. 특히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지주회사 같은 경우 대부분 많이 그러죠. 썸 오브 파트를 해가지고 부분을 계열사라든가 요 가치를 사업 부분별로 혹은 해가지고 이게 얼마 정도 가치 있으니까 주가가 얼마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리서치 센터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을까요? 적은 인원으로 많은 그러니까 유니버스라고 그러죠. 포함된 풀이 있는데 종목풀 그걸 다 커버하려니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풀에 대한 그러니까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인원에 대해서 전부 커버할 수 없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속된 말로 조직의 쓴맛이죠. 만약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A라는 큰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에서는 그다음부터는 그 애널리스트 방문을 잘 안 받거나 뭔가 악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또 다른 것은 리서치 센터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정된 인원이 있고 혹은 애널리스트는 연봉이 세죠. 연봉이 세다 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연봉이 세다 보니까 나이 좀 들어서 뭐 그러면 일단 내보내고 젊은 사람으로 다시 채워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험 있는 그러니까 업황이나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잘 볼 수 있는 그 경험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 추정하는 실적 추정은 뭐 2005년부터 뭐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렇게 그 재무제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5% 성장했고 3% 성장했고 마이너스 2% 성장했고 10% 성장했으니까 이걸 평균 내가지고 대충만 5% 정도 성장했으니까 내년에도 5% 성장할 거야. 이렇게 단순히 추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건 뭘까요? 냉정하면 이건 기술적 분석이죠. 5% 상승했고 5% 성장했고 3% 성장했고 마이너스 좀 했다가 5% 이거 기술적 분석 아닙니까? 이걸 평균 가속되는 건데 냉정히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재무제표 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고 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재무제표도 기업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도 예상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변수로 꼭, 그 변수라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래 가치가 이만큼 갈 거라 생각했는데 어떤 변수에 대해서 가다가 꼬꾸라지면 주가는 같이 수렴하니까 주가는 가다가도 일로 수렴하겠죠. 그러면 이걸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가치는 상수가 아니고 변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매매의 타이밍을 매도나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 일시적인 다른 영향 수주를 받았는데 약간 늦춰져서 뭐 매출이 약간 덜 실현돼서 이게 좀 빠진 거다, 과도하게 빠진 거다 이러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은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미래 가치에 대한 예상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 성장 산업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한때 닷컴 버블 불 때도 마찬가지였고, IT839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바이오 쪽에서 마찬가지였고, 예전에 그 백신 하나에 뭐 200만 원, 1만가 해가지고 막 떴던 종목이 있었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미래 가치는 이 통상 대중심리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데, 대중심리의 영향에 따라서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당하게 부풀려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미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대중심리에 많이 영향을 끼치셔서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럴 때 냉정하게 이거를 제거하고 바라보셔야지만 내가 팔아야 되는 종목인가,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지, 여기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대중과 같이 양떼처럼 몰려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따 이슈 시간에 제가 오늘 나온 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 양떼 효과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 기관들에서 엄청 나옵니다. 이 기관에서, 이 개인도 아니고 개인이 많이 사라져서 그런가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그런 효과가 많이 나오는데, 재미난 것은 이 양떼 효과가 이 리서치 센터의 하다못해 펀드 매니저나 뭐 트레이더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애널리스트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태양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OCI가 뭐 한없이 갈 것 같았죠. 그죠? 목표가를 계속 올립니다. 실적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실질 가치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버블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때, 그런데도 목표 주가를 계속 높이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종목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리서치나 애널리스트들도 이 대중심리에 취해진 것을 양떼 효과로 같이 가는 거죠. 또한 또 다른 것은 상승 추세가 강력하면 어떤 애널리스트도 이 소신 있게
이 종목은 매도합니다. 버블입니다라고 얘기 잘 못합니다. 그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1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을 때 거긴 절대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애널리스트들도 이게 바닥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지요. 왜 없을까요? 겁먹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전문 투자자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겁을 먹습니다. 저도 겁먹었을까요? 저는 겁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샀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 개인보다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은 겁을 먹을 수가 있고 혹은 왜 양대 효과가 뭐 이 종목이 안 좋다고 하면 우르르 두들겨 팬다든가 동시다발로 그렇게 A라는 펀드가 파니까 B라는 펀드도 팔고 C라는 펀드도 팔고 D라는 펀드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한번 시작하면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서로 이 정보를 교환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군중 심리에 노출되기 딱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훈련 잘해서 개인들이 훈련 잘해서 이겨내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관 투자자라고 잘하는 건 아니고 심리를 이기는 데는 이 본인이 얼마나 알고 훈련시키냐에 따른 거지 집단에 소속해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어쨌거나 주가는 가치에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분명히 가치 추정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데 여러분은 이 좀 유연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 밸류신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들이 어느 날 갑자기 꺾여서 그러다가 사라진 경우도 많고요.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었죠. 한때 유명한 가치주였죠. 자산 많기로. 그 뭐 대한이영제,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였고 뭐 송도의 땅이 어쩐 운동, 인천의 땅이 어쩐 운동 뭐 상당히 07년대에는 말이 많았죠. 그래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 자산 가치도 높았고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자산은 다 쪼그라들고 주가도 쪼그라들고 그래서 밸류는 가치는 움직이는 것이지 딱 정해져 있는 상수가 아니다. 변수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또한 항상 그 오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셔야지 매매할 때 그 오류가 발생할 때 여러분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주가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실적주, 가치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은 어디에 수렴하는가? 자산 가치는 낮은데 수익 가치가 높을 경우 이때는 자산이 해가 지나면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럴 때는 주가는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되게 성장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개 이제 미인주들이 실적에 수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적이 좋은 그 성장성이 좋은 기업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쪽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처럼 산업이 애매할 때가 있죠. 지금 한국 시장의 문제가 뭔가요? 분명 글로벌 유동성은 엄청나게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산업이 애매하죠. 심지어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대한민국을 먹으셨던 D램 반도체조차도 우리가 그 생산 기술이죠. 그죠? 나노 경제를 벌이면서 이 다른 일본 업체나 대만 업체를 물리치고 적자 만들게 하고 순수하게 공급 왕창 늘려서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최근에는 영업이익이 역전돼 버렸죠. 대만 업체가 한국 업체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이익률이 높으니까 이것은 참 그동안 10년 이상 동안 보지 못했던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죠. 심지어 IT 쪽에서도 그러는데 하다못해 TV나 그 냉장고 같은 가전 쪽도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 화학은 우리가 또 미련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국내 유수의 그 프렌트 업체들 혹은 건설사들이 중동 기름 나는 곳에 화학 프렌트 정유 시설 등등 해서 지어졌죠. 그것을 기름 난 쪽에서는 들고 와서 싸게 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중동산과 한국산이 치열하게 격전을 벌이는데 이쪽은 원가가 싸죠. 다만 최근에 올라온 이유는 생산 기술이 좀 딸리다 보니까 수율이 좀 안정화 안 돼서 그 반사이익을 좀 봐서 올라온 경우 있지만 그래서 화학주는 절대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장기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특정 빼고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거의 모든 산업 자체가 기계도 그렇고 거의 모든 산업 자체가 과거 같은 성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 그래? 이쪽이 아니면 이쪽에 더 초점을 두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가치 오히려 더 안정적인 자산가치와 뭐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기업들, 최근에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쪽에 초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는데 내가 매매를 언제 이쪽에 초점을 둬서 할 것인가, 이쪽에 초점을 둬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대개 성장주들은 실적 장세에서 많이 나오죠. 혹은 경기가 호황을 거치고 새로운 산업이 잉태해서 그 산업이 보통 그 산업 사이클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구간에 있을 때 대개 주도주 이익 성장세를 위해서 주도주를 해서 뛰쳐가는 경우가 많겠죠. 최근에 올라온 그 NHN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산업이 잘 대안이 안 나올 때는 투자자들은 자산가치 많이 수렴하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매매의 대상과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이쪽에서 잡아야 되고, 이쪽에서 잡아야 되면 여기에 맞는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그리고 주가는 항상 내가 어디서 파느냐 어디서 사느냐가 있는데,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러다가 갑자기 시장 상황에 따라서 푹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올라가다가 여기면 끝일 줄 알았는데 연장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꼭지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대개 심리의 작용이죠. 오늘 보면 코스닥에서 상당히 많이 졌죠? 제가 최근에 코스닥을 많이 저번에 경고를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서서히 그 심리가 작용돼서 공포 국면에서 들어가고 던지는 현상이 나오죠. 드디어 오버슈팅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주가는 오버슈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기술적 분석 가지고 여기 종목, 특히 지수는 모르겠는데 종목 가지고 여기 한계야, 저항이니까 아니야, 못 가, 혹은 더 못 내려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버슈팅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을 하는데, 문제는 반영하는 시기가 다 다르지요. 그렇다면 언제 반영될 것인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이 이익 쪽에 초점을 두는 구간인가, 자산가치에 초점을 두는 구간이에 따라서 이 반영하는 시기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주를 투자할 때는 그 시장 환경이 자산가치에 초점 두는 시기다 하면 그쪽의 종목을 주로 노려야 되고, 만약에 성장 산업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장주 쪽, 모멘텀 있는 쪽에 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구간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매매할 것인가가 이 타이밍이지, 단지 봉이 이렇게 양봉이, 윗꼬리 양봉이 생겼거나, 혹은 샛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왔다든가, 캔들링이 나왔다든가, 이평선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종목에 요걸 매수하자든가, 요게 아니고, 냉정히 얘기하면 매매 타이밍은 어느 구간인가, 어디가 더 시장에서 초점을 두는 구간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 판가름 나야지만 되는 것이지, 반드시 기법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기법은 그 다음에 적용할 문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될 것은,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 하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못 잡으면 실제 가치는 여기 있는데 이게 수렴하러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가치가 여기 있으면 주가가 가는 도중에 못 가고 반영 못하고 시장 상황 때문에 꺾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기업이 안 좋아져서 한도 없이 대세 하락하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치에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확률의 문제입니다. 수렴하는 경우가 많다지, 시장 상황이든 전쟁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겠죠. 최근같이 중소기업이 안 되는 이유는 정권 자체가 보수당이니까 당연히 중소기업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연히 그럴 때는 중소형주가 이만한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못 가고 꺾이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투자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 리스크를 어떻게 한정할 것이냐,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요런 거와 요런 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반드시 염두에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겠지요. 그러면 언제 사야 될 것이냐? 사실 내년에 얘기하면 절대로 싸던가. 싸다는 것은 심리를 촉발하죠. 싸면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싸다는 것은 심리를 자극하니까 아주 쌀 때 사든가. 이건 밸류에이션을 많이 보겠죠. 특히 이런 거는 가치주에서 많이 나오는데 정말 절대적으로 쌀 때 매집을 해도 되고 천천히 모아도 되고 혹은 시장이 인지해가지고 이쪽 특히 이건 이제 성장산업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성장산업 혹은 신기술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떤 시장 향이 좋다고 인지하는 모멘텀이 발생됐을 때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왔을 때만 여러분이 매수에 들어가야지 어중간한 종목에 어중간한 상태에 어중간한 걸 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 난감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살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절대적으로 싸던가 아니면 시장이 인지하던가. 그런데 절대적으로 싸다는 것은 방금 설명했듯이 가치주를 투자를 이야기한다는 얘기고 근데 가치주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수익가치 대비 싸다든가 자산가치 대비 싸다든가 혹은 둘 다 싸다든가 혹은 ROE까지는 좋으면 최고죠. 그러나 대개 ROE가 높을 때는 어떤 거죠? 대개 그 NSCM 같은 게 대표적 케이스일 것 같은데 성장성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고 그런 게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금리와의 상관관계죠. 즉 ROE가 만약 10%다 이러면 리턴 앤 에셋이니까 그 자기 자본 투자에 대해서 보상이 한 10% 벌어들인다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뭐 1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치면 금리로 만약 은행에 넣어놨는데 1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요즘 2%인가요? 뭐 2만 원 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 괴리는 엄청나게 크겠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예전처럼 10%라 그러면 같잖아요? 그러면 굳이 주식에 투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지금같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저금리일 때 한국도 마찬가지죠. 금리 못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저금리일 때는 기업이 과거처럼 최근 실적도 보면 안 좋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안 좋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쌀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자산가치를 보던 수익가치를 보던 PER 10이다 이럴 경우에 10년 만에 원금을 벌어들이는 것과 똑같은 경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자율로 치면 만약 2%다 그러면 얼마 걸릴까요? 몇 년 걸릴까요? 그걸 계산한다 그러면 심지어 PER 15 정도도 비싼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종목을 살까 저런 종목을 살까 할 때 싸다 비싸다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항상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 인지할 때 주도주를 살든 미인주를 사든 어쨌든 간에 주도주와 미인주들은 심리에 좌우되고 명분과 테마에 되니까 이런 거는 대개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잡을 때 기술적 분석을 많이 이용합니다. 가급적이면 앞에 거 해결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잣대로 매매를 할 것인가 진입을 하고 나올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언제 파는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사는 게 정해지면 파는 것도 쉽겠죠. 싸게 산 경우에는 비싸게 팔면 되죠.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도 비싼 경우는 팔아야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다가 떨어지는데 전에는 밸류에이션이 여기였는데 가치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치가 훼손됐습니다. 뭐 매각을 하던 혹은 무슨 그 법정 뭐 다툼이 생기던 혹은 무슨 다툼이 누가 뭐 횡령을 하던 해서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1로 떨어졌으면 주가가 여기 있으면 이건 1로 수렴해야겠죠. 그때는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도 비싼 경우에는 역시 팔아야 합니다. 모멘텀을 산 경우에는 추세가 꺾이면 특히 주도주 같은 경우 많이 있는데 주도주 거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도 가능하긴 한데 대상승장에서는 중기 추세가 꺾인 다음에 장기 추세가 살아있다 그러면 다시 조정하기 위해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 적용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최고점에서는 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 최고점 팔려고 하다가 정작 팔고 싶어 할 때 못 파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요거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매를 하실 때는 반드시 그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배분을 하면서 접근에 들어갈 것인가를 항상 먼저 염두에 두시고 한다면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혹은 어떤 기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 사례됩니다. 이 정도 매매 타이밍을 마치고요. 이어서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분석으로 그 최근에 외인 매도가 그동안 그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그 매수한 이후에는 그 캐리 트레이드였지 결코 한국이 싸거나 해서 산 거는 아니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11월 8일 그 KLX에서 그 발표한 거 보면 PBR 그 코스피 지수가 1.18이고 KP200의 경우에는 1.2입니다. 결코 자산가치 대비도 싼 국면은 아니죠. PR은 더한데 최근에 실적 나오는 거 보면 더 상당히 많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애널리스트들이 그동안 추정 PR 가지고 12개월 포워드 어쩌저쩌고 하면서 많이 버블을 만들어낸 거였죠.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가 13.75, KP200이 10.6이니까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국인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왔던 것은 다름이 아닌 캐리 트레이드였죠. 우리가 보통 그 환율을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달러 가격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죠. 즉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달러는 반면에 내려갔지요. 당연히 떨어지는 것을 팔고 올라가는 것을 그 글로벌 투자 자금들은 사야겠죠.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 사 들어오기 시작한 그 7월 달부터 7월 이후에 보시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은 한국물을 샀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달러 인덱스가 반등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10월 25일이죠. 그죠? 우리가 조정을 맞게 되는 시기와 거의 맞물려 떨어집니다. 그렇죠? 10월 23일부터니까 여기서 본격적으로 외국이 떨어지니까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아졌던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을까요? 냉정히 얘기하면 유로화 때문이죠. 한번 유로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25일이라는 그 날짜를 한번 주목해 보시고 유로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유로화가 고점을 치고 내려와 온 것이 바로 같은 날 25일이죠. 보통 달러 인덱스는 몇 개국의 주요 통화를 가지고 상대 비교를 하는데 유로화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유로화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달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올라가다 보면 그동안 달러를 팔아서 아시아 혹은 신흥국으로 유입이 됐었는데 이 달러가 다시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걸 쇼커버링이 들어와야 되겠죠. 당연히 한국에서 팔아서 그쪽으로 다시 갚아 나가야 되니까 달러를 다시 환매수해야 되니까 당연히 쇼커버링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 우리나라 환율도 재밌게도 이 1,050원이라는 상당히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지역에 있었지요. 이 한국 원화를 보시면 이 1,050원이라는 그 지역은 상당히 강한 직전 2013년도에 저점을 찍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추세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시장을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 당장은 못 사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지금은 환율은 하락 추세에 있고 이걸 깰 때는 들었다가 통상 깨지 만약에 1,050원이 깨진다 그러면 외국인은 아마 주식을 더 살 겁니다. 그 외국인 특성상
어떤 그 지지대나 저항대가 깨지면 오히려 더 그쪽 방향으로 베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율 70원이 언제 깨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최근에 그 유로 약세 전환하고 달러 인덱스 강세 전환의 그 이면에는 ECB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죠. ECB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한 이후에는 그 사실 미국이 원체 많은 양적 완화로 돈을 풀다 보니까 유럽의 경기가 잘 살아나지 않고 힘들죠. 경쟁이 좀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 독일의 연정이 아직 완전히 된 게 아니니까 ECB도 독일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이러고 한번 금리를 공격적으로 이번에 최근 내리다 보니까 유로화는 약세 전환이 돼버리고 더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고, 달러는 더 강세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달러는 그동안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최근에 그 테이퍼링 고용 지표가 좀 좋아지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테이퍼링 이슈가 불거지긴 했는데,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그것도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지 테이퍼링이 결코 나오기가 쉽지 않은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넘치는 달러가 강세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유로화마저도 돈을 풀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조차도 돈을 엄청나게 푸는 거니까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수급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다만 하나 한국이 문제겠죠. 한국은 조금 아까 그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통상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 다음에는 실적 장세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의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처한 상황은 냉정히 얘기하면 어떤 산업도 눈앞에 보이는 게 없지요. 심지어 해운주, 지금쯤이면 원래 정상적인 과거 같으면 해운주나 이런 쪽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운주는 글로벌 경쟁에 탈락하기 시작했죠. 왜 탈락했을까요? 물론 정책적인 면이 가장 크겠죠. 실기일 수도 있고 선박금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외에도 기계나 기타 심지어 그 IT 쪽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이제는 디젤 쪽이 모자르다 보니까 과거 같은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내수 쪽 빼고는 좀 산업이 좀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우리나라는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서 상당히 왔다 갔다, 즉 원화가 한없이 현재 그 산업의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원화가 한없이 내려가기는, 원달러 환율이 한없이 내려가기는 힘드니까 항상 일정 부분 반등하고 내려가고 반등하고 내려가고 하는 현상을 좀 아마 지속적으로 올해는 좀 내년까지도 좀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시장은 외국인 수급이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급이 기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그걸 커버하기 전까지는 아마 상당한 변동성을 내년에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시고, 다만 글로벌 수급이 좋으니까 시장에서 도망칠 때는 아닌데,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그 고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냉정히 얘기하면 언론에서 고점을 갖춰준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다만 업종에 따라서 종목이 많이 틀려질 수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변동성에 대해서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보시면 재미난 게 뭐였냐면, 전에 그 한국전력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원전 사태 가지고 기관이 이날인가요? 이때 엄청 떨어진 거 보고 코미디라고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해보겠죠. 이거는 이날 기관이 엄청나게 양대 효과를 보이면서 두들겨 패다가 지금은 원 상태로 온 경우가 되겠죠. 오늘 보면 루머가 하나 나와가지고 CJ ENM이 루머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게임 회사를 판다고 그랬는데 하한가까지 막 내려오고 했었는데, 과연 현재 가장 캐시카우가 되는 걸 팔까요? M&A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몰래 하는 거죠. 사업을 매각할 때는 몰래 해야지, 그 M&A를 대놓고 나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하여간 재미난 것은 이럴 때 대개 신문이나 이럴 때는 외국인이 매도해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도 기관 엄청난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120만 유나 두들겨 패버렸죠.
이거는 어떤 현상일까요? 양대 효과죠. 그래서 향후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한번 관찰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도 향후에 어떤 현상이 보이는지, 그게 현재 우리가 처한 기관들의 모습이고 우리 시장의 모습이니까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것도 그 현재 시장을 보는 좋은 단초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저는 그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와 그 재미난 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c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